자, 들어오시고요. 자, 크리스마스 날 무슨 약속 있어요? 없죠. 예, 할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 밖에 나가봤자 미세먼지 오늘 그냥 아주 심각해갖고 그 나가서 좀 1시간만 돌아다니면 콧구멍 새까매져요. 그래서 이 따뜻한 강의실에서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딱 꿀잠 자기 좋아요. 꿀잠 자기. 그래서 또 잠만 자고 가면 안 되죠. 자, 382페이지. 자, 이제 건축법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법, 이제 정비법 넘어왔어요. 이제 정비법 큰 하나 넘어갔고, 네 번째 법은 건축법. 자, 건축법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382페이지. 자, 그래서 건축법은 건물 건축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일반법이니까 이 건축법에서 기본 개념들이 다 나와요. 건물이 뭐고 건축이 뭐고 이런 기본 개념들이 싹 있기 때문에 이 국토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법이죠. 토지공법의 일반법으로서 전 국토에 적용하는 일반 규제, 용도 지역,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 계속 써먹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원칙적인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이 건물 건축하는 일반법인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순서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네 번째 건축법 하는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국토법 다음에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공법은 국토법하고 건축법 어려운 거 정비법 이런 거 막 디립다 파봤자 점수 별로 안 올라가요. 건축법 이거 아셔야 돼요. 국토법 다음에 건축법. 이 두 개부터 확실하게 잡는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베이스가 돼야 나머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출제 비중도 7문제. 국토법 다음으로 큽니다. 7개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국토법. 이 국토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이거는 12문제. 그럼 건축법 7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9문제. 거의 50%예요. 우리 공법의 50%를 국토법, 건축법 두 개 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은 꽈락 다 넘어가요. 꽈락. 꽈락이 40점 못 맞는 걸 꽈락이라고 그러죠. 왜 꽈락을 맞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쌍욕을 하고 또 그러는데 아무튼 꽈락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 두 개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만 확실하게. 그럼 19개인데 자, 아무리 열심히 나는 뭐 개발법, 정비법, 머리 아파 이런 거 모르겠다. 건축법과 국토법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시험 가면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법 12개 중에서 10개는 우리가 그냥 1년 내내 지지고 복구하는 거 쉬운 것들 다 나왔어요. 그런 거 맞추면 되고 두 개가 어려운 거 있어요. 두 개. 틀리면 돼요. 틀리면. 그래서 국토법 열심히 공부해갖고 여기서 10개 딱 맞췄어요. 그리고 올해 30회 때 건축법 보면은 7개 중에서 4개는 쉬운 거 나왔어요. 그냥 앞대가리만 딱 외우고 있어도 맞히라고. 쉬운 거. 근데 3개는 또 엄청 지엽적인 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그거 틀리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 열심히 해갖고 7개 중에서 4개 딱 맞췄어요. 그래서 2개 법률만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 자력으로 몇 개 맞췄냐? 14개. 꽈락이요. 14개. 꽈락인데 저는데 이제 이거 갖고는 꽈락인데 나머지 21개 있죠.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21문제. 이거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한번 풀어보겠다고 덤볐다. 그러면 다 틀려요. 함정에 다 빠져갖고 다 틀려요. 이게 귀신같이 내요. 그래서 시험지에 비가 온다 그래. 비가. 그래서 공부 안 한 것은 잘 찍어야죠. 찍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 절대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으로 쭉 일편단심. 그래서 자, 이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오지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갖고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비율로 정답이 나옵니까?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공단 직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30회 때 기출문제 제가 분석해보니까 1번이 정답인 게 8문제, 2번도 8개, 3번, 4번, 5번 똑같이 8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이거예요. 1번이 몇 개인지 정자 그려가면서 이렇게 다 해갖고 이거 분석해요. 그래서 올해 아주 귀신같이 딱 맞춰갖고 8문제씩 답이 딱딱 나왔어요. 그런데 종래 이제 작년, 재작년 보면은 1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좀 떨어져요. 1번은 한 6문제에서 7문제 이 정도밖에 답이 안 나요. 1번 요 한두 문제가 어디로 가냐?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9문제가 정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맞췄는데 하여튼 그래서 찍을 때도 1번 갖다 찍는다.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최부식. 절대 1번 갖다 찍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하, 3번 이하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강력 추천하는 게 5번이요. 농지법은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그런 건 귀신같이 또 남아있죠. 아무튼, 그래서 5번 갖다 찍으면은 최소 20%는 맞히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21개, 그냥 5번 갖다 쭉 찍었다. 최소 몇 개로 맞히냐? 21개 20%는 몇 개요? 또 산수 힘들죠. 4개. 그래서 찍어갖고 4개 딱 맞췄다. 그러면 자기가 풀어갖고 14개, 찍어갖고 4개, 합쳐갖고 18개. 18개면은 몇 점이냐? 45점 나옵니다. 45점. 그냥 꽈락 넘어간다는 거예요. 꽈락 넘어간다. 왜 놀라워요? 그래서 아무튼 꽈락 맞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요 2개, 국토법하고 건축법 이 2개만 확실하게 해놔도 꽈락 다 넘어가요. 근데 대충 6개 법을 대충 공부하니까 점수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막 27.5점 막 이런 비극적인 점수.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법에서는 이 2개 법이 제일 중요해요. 국토법하고 건축법 2개부터 확실하게 때려잡는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축법은 이제 일반법이니까 건축법의 적용 대상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냐, 여기서 기본 개념들이 싹 나옵니다. 일단 자, 건축법을 적용하는 물건, 적용 대상 물이라고 하고요. 이 건축법 적용하는 물건에 이제 건축물, 그리고 대지, 이건 건물 짓는 땅이고요. 그다음 건물에 설치한 각종의 건축 설비,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정한 공작물, 자, 이렇게 4가지의 물건에 건축법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물 개념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이요. 올해도 한 문제.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제일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올해는 요 공작물에서 한 문제. 그래서 적용 대상 물에서만 거의 2문제씩 나옵니다. 2문제씩. 그 다음에 건물, 이제 주된 대상. 이 건물에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하는 거냐? 적용 대상 행위.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자, 이 건축하거나 대손. 자, 요게 우리 좀 이따 배울 건축 허가 대상이라고 그래요.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그래서 이 건축과 대손도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건축 대손. 그리고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용도 변경. 자, 이렇게 3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 등에 적용하는 일반법.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건물 건축하려면 다 건축법의 규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이고요. 그럼 38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용어정의 이렇게 나오는데, 용어정 이거 타이틀 보세요.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 이상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1번에 대지부터 봅니다. 대지. 자, 대지는 건물 건축하는 땅. 이 건물을 건축하니까 건축법을 적용하는 토지의 단위를 우리가 대지.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건축법 적용.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그래요? 건물이 없는 땅. 토지라고 해서 그거는 국토법. 괜찮아요. 그래서 학개론 또 열심히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나대지, 건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법은 건물이 없으면 토지, 국토법 적용. 건물이 있으면 대지, 건축법 적용. 간단해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해서 이 건축법 적용하는 땅을 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 대지하고 우리 공시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 그거 배우죠? 지적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지적법. 지목이 대하고 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이 뭐냐? 관계없어요. 지목이 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의 종류가 지목이 대다 그러는데, 지목이 대래도 건축법상 대지가 될 수 없는 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는 지목이 대라도 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건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 뭐냐 관계없어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건물을 건축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토지의 단위, 이 건축법상의 토지의 단위를 대지다라고 하고요. 항상 이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뭐가 기준이냐? 필지.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 그러면 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제학에서 비슷한 가치를 갖는 토지의 단위,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획지라고 그러죠. 획지.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단위가 획지.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필지. 그럼 건축법이니까
우리 건축법상 대지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 필지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갖고 자, 1번지, 2번지 이런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그럼 1번 토지는 A가 소유하고 있고요. 2번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A는 당연히 자기 땅 1번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지 남의 땅에 함부로 건물 짓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거를 좀 의식하게 1필지 1대지라고 그래요. 1필지 1대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 그런데 자, 2번 토지까지 마저 A가 다 샀어요. 그럼 1번지, 2번지 다 A 땅이죠. 자기 땅이니까 이때는 1번지, 2번지에 걸쳐갖고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있네요. 그럼 이때는 하나의 건물의 대지가 몇 필지가 됐어요? 2필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 2필지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돼서 건물 지을 수도 있고요. 또는 1필지의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시골의 넓은 땅, 농지나 산지 몇천 평 되죠. 그 넓은 땅일 때는 그 일부만 대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2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건물 지을 수도 있고 1필지의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예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 한번 볼까요? 대지. 자, 대지란 원칙,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얘 줄여갖고 무슨 법이래요? 공시법에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 할 때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이 법이죠. 또 처음 봤네요. 또 처음 봤어요. 공시법 할 때랑 공법 할 때는 어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 따갖고 공법 그러면 안 돼요.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죠. 공간정보관리법. 이걸 종래에는 지적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불렀는데 그냥 맨날 법 이름을 어렵게 바꿔놔. 할 때 공간정보관리법. 에 따라서 각 필지 동그라미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럼 각각의 필지로 나눠진 토지가 대지래요. 그럼 각각의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하게 1필지 1대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밑에 예외. 자, 일정한 토지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쭉 2필지 이상을 하나의 건물 짓는 대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1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그 1필지 일부만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틀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필지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1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땅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건축물. 자, 건축물 거기다가는 별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짜면죠. 그럼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건물도 다 사람이 짓는 거니까 공작물이에요. 건물도 다 공작물인데 건물은 이제 따로 취급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여기에 동그라미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원칙적인 건물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자, 이거 한 줄로 써놨는데 풀어갖고 보면은 3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은 건물이 돼요. 지붕과 기둥만 있으면 건물. 그럼 우리 지붕하고 기둥으로 서 있는 건물 뭐 있겠어요? 지붕과 기둥. 정자, 팔각정 이런 거 있죠? 남산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타워 가기 전에 팔각정 있죠? 3.1 독립선언하고 그런 팔각정, 그런 정자 형태, 그런 것들 지붕하고 기둥만 딱 있으니까 건물이 된다 그래요. 또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 그럼 지붕하고 벽으로 존재하는 건물 뭐 있겠어요? 지붕과 벽. 우리 집,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붕하고 벽이 기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건물이에요. 주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건물처럼 다 있어도 돼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다 있어도 건물. 이 건물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죠. 다 있다. 그러면 풀어갖고 얘기하면 3개 나옵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 그럼 건물이 되려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지붕.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지붕으로 볼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딱 이렇게 규정해요. 지붕은 필수. 근데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물어보면 접속사 딱 장난쳐요. 지붕 또는 기둥과 벽 이러면 틀려요. 지붕 또는이 아닙니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또 정비법 어려운 거 끝나고 오니까 또 건축법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아무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거기 동그라미 2. 그럼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한 시설물, 뭐 대문, 담장, 굴뚝 이런 것들도 다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했으면 건물로 봐서 건축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거기서 공작물이란 도로를 얘기합니다. 지하 도로, 고가 도로.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이 도로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의 동그라미, 차고, 창고, 거기까지. 지하나 고가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거기까지 동그라미 3. 자, 이것도 건물인데, 그럼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뭐 있어요? 우리 지하도 상가, 전철역에 지하도 상가에 점포들 늘어서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다 건물로 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하도 상가의 점포. 그럼 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하도 상가에 있는 점포는 땅 밑에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거 아니지만 건물하고 똑같은 효용을 갖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따로 건물로 규정해서 건축법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있었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그 세 가지를 건축물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작년 28회 때 기출지문 정답이요. 지하도 상가의 점포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거를 4개나 나오니까 그런 것만 딱딱 맞춰도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자, 우리 공작물은 건물하고 따로 축조, 분리 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거, 뭐 광고판 같은 거, 건물 옥상에 보면 광고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공작물 이렇게 부르고요. 이 공작물은 원칙, 건물하고 따로 축조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한 공작물은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적용해요. 그래서 공작물 한번 보면 공작물을 축조, 근데 가로 읽어. 건물하고 분리, 따로 축조한다. 건물하고 분리 축조하는데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공작물은 축조 신고하래요. 그 말은 건축법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그 박스에 있는 것만 건축법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에 높이 2m 넘는 웅벽이나 담장, 또 2번은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또 밑에 높이 6m 넘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애우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 암기. 뭐 논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애우면 맞히고 못 애우면 틀리고. 그 애우는 거는 잘하죠. 암기력 좋죠. 암기력. 이해력은 좋아요? 이해력? 그러면 집중력? 자, 아무튼 이렇게 단순 암기. 우리 건축법은 뭐 논리가 있고 막 절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준이요. 그냥 애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 암기는 다 암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써먹으면 1년간 제가 장사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개만 볼게요. 한 개만. 그 동그라미 4번. 높이가 6m 넘는 굴뚝 있죠? 높이 6m 넘는 굴뚝. 자, 그럼 굴뚝은 높이가 6m를 넘어갈 때 건축법 적용한다. 그 얘기인데 자, 이렇게 공장에 굴뚝 높은 거 있어요?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이라고요? 6. 아, 이거 한 번만 봐도 이거 까먹을 이유가 없네. 그래서 굴뚝 높이 얼마라고요? 6m. 귀신 같죠? 귀신. 그러면 높이 6m짜리 굴뚝을 축조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O, X. 높이 6m인 굴뚝을 축조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O, X. 그러니까 또 웃고 틀리는 거예요. 웃고. 6m를 넘는 초과하는 초과. 6m까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6m를 초과할 때부터 건축법에 적용을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다 초과입니다. 넘는 거일 때. 넘는 거. 그래서 자, 굴뚝 하나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이제 과정별로 한두 개씩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 드릴게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건축 설비. 건축 설비는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승강기 같은 거 있죠. 엘리베이터 건물하고 띄워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어갖고 건물의 이용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 설비. 뭐 소방 설비 같은 거 있죠.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5번에 지하층. 지하층에 해당하는 별표. 자,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또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지하층의 의의래요. 그 의미 한번 따져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있고요. 자, 5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이거 이제 한 층이라고 그러면 이 한 층의 높이를 3m, 아니, H라고 나요. 그럼 이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냐?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 자, 이게 그대로 지하층의 의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요. 그럼 이 한 층의 높이를 4m 이렇게 줬어요. 그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얼마 이상만 되면? 2m 이상 되면 요거는 지하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지하층의 의의. 그 층의 전부가 지표면 아래에 있을 때만 지하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부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죠. 그런데 요 그림처럼 지표면 위, 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그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냐? 지하층. 그래서 이런 구조를 소위 무슨 구조? 반지하. 반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은 지하층이다. 반지하 구조도 건축법에서 다 지하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반지하 잘 안 짓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반지하 빵에서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올해 상반기에 데이히트 친 거 그 영화 기생충 거기 보면 반지하방 사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창문 설치해갖고 숨 쉴 수 있게 그 막 사람들 여기 와갖고 막 오줌 싸고 침 뱉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이 반지하 구조도 다 지하층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하층에 가면은 우리 건축법에서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제입니다.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충수에서 무조건 빼버린대요. 그럼 왜 지하층은 충수에서 빼주는 걸까요? 안 보인다. 지하 100층으로 가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이니까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3빌딩 하면은 지상층이 63층이라는 거지 지하 몇 층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서 무조건 제입니다. 건물의 충수는 지상층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도 면적이 다 있어요.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 자, 우리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 각 층 면적을 다 합친 면적. 그걸 뭐라고 그럴까? 연면적. 그래서 이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합니다. 지하층의 면적도 연면적에 다 원칙적으로 포함해요. 연면적에 포함하는데 다만 용적률, 저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용적률 있죠?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용적률 몇 프로 요거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빼준다. 왜 그런 거냐? 우리 용적률은 뭐를 규제한다? 충수. 건물의 충수를 규제.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게 용적률 제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해야 하네요. 충수에서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원칙 포함하는 거예요. 지하층의 면적도 연면적에 다 포함하는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준다. 용적률 몇 프로 이거 계산할 때만 지하층 면적은 빼준다. 근데 이걸 나중에 가면은 지하층 면적은 무조건 연면적에서 빼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고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하층 요거 갖고 잘 물어봐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7번 주요 구조부. 자, 이 별표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는 26회 때 한 문제, 28회 때 한 문제. 그는 단독 기출인데 올해 그래서 30회 올해 딱 물어볼 차례였는데 올해 안 물어봤어요. 그 말은 내년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는 내년에 출제 가능성 99%. 제가 찍으면은 그냥 엄청 정확해요. 단지 1%의 여지만 좀 남겨두고. 옛날에는 막 장을 진다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찾아가고 장지지라고 막 그래주고 이제 99%. 그래서 주요 구조부 이런 거 물어보면 땡큐예요.
그래서 딱 6개 있습니다. 내력벽 할 때 내자에다 동그라미. 그 내력벽 할 때 그 내자, 그게 무슨 내자냐? 견딜래. 인내한다 그러죠. 참고 견딘다. 그래서 힘을 견디는 벽, 힘을 받는 외벽 같은 거. 없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외벽 같은 것을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할 때 기, 그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바닥할 때 바, 보할 때 보. 보는 대들보 얘기합니다. 대들보. 우리 이제 한옥 건물일 때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기둥 밑에 위에를 연결해주는 나무, 그거를 보라고 그래요. 대들보를 딱 세워놓고 위에 이제 지붕틀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 그리고 지붕틀 할 때 지, 그리고 주계단 할 때 주를 말한다. 어디서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내기, 바보, 지, 주. 내기하면 뭐라고요? 내기하면 바보, 내기, 바보, 지주. 6개만 딱 외워주시면 되고. 다만 단서의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이런 것들은 다 제외. 그러니까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6개만 딱 외우면 끝. 그 다음 옆으로 합니다. 가로 8번 건축. 자, 건축의 별표.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 그래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데 일단 건축부터 하나씩 보죠. 자, 우리 건물 건축한다 할 때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축, 중축, 개축과 재축, 그리고 이전. 자, 이 5가지를 이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나머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축인데 이 축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이 축이 아니고 이전. 그래서 이 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전한다 그래요. 이전.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신축. 자, 이거는 새로운 신자 쓰는 거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 새로 짓는 거. 이게 원칙적인 신축이라고 그래요. 새 건물 짓는다. 새로 짓는 거. 그런데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2번째.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 말이요. 주된 건물을 축조. 그럼 부속 건물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간, 광, 변소 이런 거 있는 땅에다가 주택, 주된 건물을 지었다. 그것도 뭐 한다고 그러면 신축. 그래서 부속 건축물, 변소 하나 딸랑 있는 땅에다가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신축. 그래서 주된 건물 짓는 거. 요것도 신축한다라고 하고요. 3번째, 기존의 건물을 철거, 인위적으로 부셨어요. 철거 또는 멸실, 재해로 산불로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게 되면은 이것도 신축한다.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 이것도 신축.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개축하고 재축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축한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축조, 주된 건물 축조,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건물을 축조하면 다 신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죠. 그래서 중축은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이다. 늘린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더 짓는다 그죠? 더 짓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중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3층짜리 건물인데 위에 옥상에다 옥탑을 더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 옥탑을 중축. 발코니 확장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중축. 원래 한 층인데 막아서 2개 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축, 층수, 면적 다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호텔 1층 로비 가면은 천장 높죠? 거기 중간에 막아갖고 한 층을 더 만들었다. 층수, 면적 다 늘어났으니까 중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존 건물 있는데 옆에다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이거는 이것도 중축 더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더 지으면은 다 뭐가 된다? 중축.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문과정 할 때 2번째 주에 이거 봤죠? 똑같이 그림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물어봐도 또 신축한다 그래. 또 신축. 그래서 이 똑같은 걸 한 3번 틀린 다음에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자, 기존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더 짓게 되면은 다 뭐가 된다고요? 중축한다. 그 다음에 개축은 고칠게, 재축은 다시 재. 둘 다 다시 짓는데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 인위적으로 철거, 부셔갖고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다시 짓는 것을 개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축은 건물이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했어요. 뭐 태풍, 홍수, 산불 이런 거 나왔고 재해로 멸실돼갖고 역시 종전 규모로 다시 짓게 되면 요를 재축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개축이든 재축이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뒤에는 같아요. 근데 앞에 원인만 달라요. 원인만. 그래서 원인 바꿔갖고 맨 물어보는 게 단골 메뉴. 예를 들어갖고 건물이 재해로 멸실돼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이라 한다.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라고 하는 거죠. 재축. 그래서 원인만 살짝 바꿔주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개축이 뭐해서? 철거. 개축이 철거니까 악을 졌다 갖고 개철이. 친구 이름 개철. 제 이름은 한개철입니다. 그래서 개축이 철거, 재축이 멸실.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그랬어요.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그럼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렸다. 이때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예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 짓는 신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대지에 기존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너무 오래돼갖고 그냥 싹 철거, 부셨어요. 철거했다. 그럼 이제 건물이 없는 대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그럼 이거는 원래 있던 걸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개축. 그런데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그럼 이거는 있던 걸 다시 짓는 게 아니죠. 그냥 아예 새 건물을 짓는 거예요. 새 건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신축.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은 종전 규모로 다시 질 때.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리면 이거는 아예 새로 짓는 신축이 된다. 신축. 그 다음에 이전. 자, 이전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는 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전.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같은 대지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그럼 주요 구조부 우리 좀 전에 봤네요. 내기, 바보, 지주. 요렇게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요거를 다른 대지로 옮긴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절대 이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1번지, 2번지. 자, 1번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1번지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다른 대지로 옮겼어요. 그러면 2번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없었는데 새로 진 거니까 요거는 신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2번지에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에 건물을 옮겨갔다. 그럼 있었는데 더 짓게 된 거죠. 늘어난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중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아니면 중축. 이거는 절대 이전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전은 그 같은 대지 1번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만 좀 바꿔준다. 이거를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건물 옮겨요? 이 건물 옮길 수 있어요? 막 슈퍼맨 뽑아갖고 옮기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요거는 이동식 주택 같은 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그거 개조해갖고 주택으로 개조해놓고 그거 살짝 위치만 바꾼다. 그런 거를 이전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전은 거의 없고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주요 구조부 해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체 안 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살짝 바꿔주는 것을 이전. 그래서 자, 요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를 합쳐갖고 뭐 한다고? 건축. 그래서 건축한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 증, 개, 재, 이 5가지를 다 합쳐갖고 건축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건축 한번 볼까요? 자, 건축 그 위에 이제 그림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참고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에요. 참고가 아니고 박스에 있는 거. 자, 1번 신축 한번 볼까요? 신축.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 근데 가로 열고 기존 건물이 철거 동그라미. 철거되거나 멸실 동그라미. 된 대지를 포함해서 그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 거의 동그라미 1. 새로 건물 축조한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신축. 근데 가로 열고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주된 건물 축조, 거기 동그라미, 그것도 포함, 그것도 신축 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 거기 동그라미 3.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그럼 그 3번의 개념 이제 우리 이해하죠? 3번 뭐예요? 개축, 재축은 제외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우리 동그라미 친 거 있죠? 동그라미 친 거 가로에.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 뭐가 돼요? 개축이나 재축. 이걸 제외한다. 그 말은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다.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게 되면 그것도 신축이다. 그 다음에 중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밑줄.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축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 이런 것들 늘렸다 더 짓게 되면은 중축. 그 다음 개축.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밑에 줄 철거하고 개축할 때 개자, 철거할 때 철자. 동그라미 쳐갖고 개처리. 개처리. 철거하고 대지의 종전 규모의 범위로 다시 축조한다. 그거를 개축. 저희 반에서 재축은요. 건물의 천재지변 등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럼 재해로 멸실된 거니까 재해할 때 재, 재축할 때 재. 이렇게 또 맞춰주면 되네요. 재해, 재. 재해로 멸실되었고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다시 축조한대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동수, 충수, 높이도 모두 종전 규모 이하. 그러니까 재축도 원칙 종전 규모 이하입니다. 면적이든 동수든 충수든 높이든 다 종전 규모 이하. 그 다음 밑으로 가셔갖고 2점. 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또는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자,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가로 9번 대수선. 저희 건축하고 대선이 이제 합쳐갖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수선. 그럼 대수선은 이름대로 크게 수선한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고요.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별도로 건물의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행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대수선이 또 몇 개 있어요? 8번까지 있죠? 8개. 이게 종래에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삭제가 돼갖고 이제 8개로 줄었어요. 한 개가 이제 삭제. 점점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없어져. 너무 공부할 게 없죠? 자, 아무튼 그 8가지를 대선한다. 그래서 8개 중에서 1, 2, 3, 4, 5 그래서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항상 위에가 제일 잘 물어봐요. 1, 2, 3, 4. 1번 얘가 그냥 단골 메뉴.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그냥 벽 하면 안 돼요. 내력벽, 힘받는 내력벽. 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자, 거기서 딱 끊으세요.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딱 끊고 증설은 내력벽을 늘리는 거죠. 벽을 보강해갖고 내력벽으로 늘린다. 또 해체는 없앤다 그래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은 고치는 거고 변경은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끊은 이유는 증설 해체할 때하고 수선 변경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 앞에 안 써 있으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이다. 그 얘기고요.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죠? 막 헛거를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앞에 면적 나오네요.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달라요. 그러면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 X. 자, 다시요.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 X. O. 증설할 때는 면적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10제곱미터를 하든 1제곱미터를 하든 대수선이다. 맞아요. 그런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그럼 틀리죠?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 30 이상. 그러면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둥.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으세요. 증설 해체하거나
역시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 기둥을 증설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또 앞에 또 헛거를 또 봐요. 아니 안 써 있으니까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 밑에 보, 대들보도 마찬가지.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닦은 거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밑에 지붕, 틀 저것도 증설해체하거나 닦은 거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럼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 틀 얘들은 증설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 변경할 때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면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자,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아니, O래니까요.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1개를 해체를 하든 2개를 해체하든 대손 맞고요. 수선 변경할 때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아니, 그래서 이게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국어가 그냥 국어 산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맞출 수 있는 기회요. 자,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 합쳐갖고 3개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X.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합쳐갖고 3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세요. 그래서 합쳐갖고 3개 그러면 안 돼요. 각각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력뼈가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얘들은 증설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게 다르다. 그 개념을 딱 일단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 개수에 상관없이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 30 이상 또는 각각 3개 이상. 나머지는 증설해체, 수선 변경의 차이가 없어요. 얘들만 독특한 거니까 그래서 얘들이 항상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 4개만 대선 개념은 정리하고요. 그럼 이 대선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내력벽을 증설, 이 벽을 보강해갖고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이제 대선이 아니고 더 큰 행위 뭐가 되는 거냐? 중축이 돼버려, 건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냥 건물의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구조를 손대는 것을 대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별개행위다. 그래서 이 건축과 대손 개념들, 자 여기 이제 가장 기본 개념들 정리해봤고요. 그럼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정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요 또. 자, 28회 작년 문제인데, 자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손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 30 이상. 그럼 30 미만으로 수선할 때는 대손이 아니다. 맞아요. 그럼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점포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도 상가의 점포, 건물이라고 그랬죠? 2번 정답. 그럼 뭐 이거 작년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쉬운 걸 쉽다고 못해요 또. 그래서 쉬운 건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하셔갖고요. 맨 밑에 11번 도로 개념을 볼까요? 도로. 자, 이것도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우리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자, 원칙. 건축법상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저게 동그라미 1번 번호 매겨볼까요? 자,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그 옆에 너비가 4m 이상, 그 너비가 4m 이상, 거기다가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너비라는 말이 뭐겠어요? 너비는 폭을 얘기합니다. 폭이 적어도 얼마 이상이에요? 4m 이상. 그럼 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로에서 차가 한 대 다니려면 너비가 얼마 이상 돼줘야겠어요? 2m 이상 되면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4m 이상이라는 것은 차가 왕복할 수 있는 너비다. 그죠? 차가 왕복할 수 있게끔 원칙 너비가 얼마 이상? 4m 이상.
자, 끝에 보시면 다음에다가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 도로나 예정도로 거기다 동그라미 3. 그래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로가 될 예정도로라는 것도 다 포함해갖고 건축법상의 도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 도로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실질적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형식적인 요건을 또 갖춰줘야 됩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요건, 자, 여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박스에 보시면은 기후번, 국토법, 도로법, 자, 넘어가세요. 자, 국토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에다 또 나요. 고시가 된 도로. 그래서 건축법에서 도로법이나 이런 법에서 여기는 도로입니다. 우리한테 다 고시에서 알려줬어야 돼. 고시 또는 동그라미 니은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얘도 우리 줄여갖고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여기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의미는 허가권자를 얘기해요. 허가권자. 좀 이따 우리 배울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공고에다 동그라미 공고한 도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주면서 소방도로 같은 거 지정해서 공고해 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 소방도로입니다. 공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 자,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 요건이 3개에다가 형식적 요건이 2개. 그래서 합쳐갖고 1, 2, 3, 4, 5. 요것도 잘 물어본다. 그 얘기인데요. 종래 제일 잘 물어본 논점은 요거. 예정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그럼 틀려요. 예정도로 다 포함해요. 그리고 법에서 고시가 된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틀려요. 고시 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고. 이 고시나 공고는 and가 아니고 또는요. 고시를 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고 고시나 공고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요거를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옆 페이지 맨 밑에. 옆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16번 고층 건물 찾았어요? 자, 고층 건물 동그라미 1번. 고층 건물 높아요. 층수가 30층 동그라미 30층 이거나는 and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30층 이상 또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산정합니다. 그럼 30층 곱하기 4m니까 높이는 120m 이상인 건물. 그럼 그 둘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층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O, X. 자, 다시요. 층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O, X. O. 앞에는 25층밖에 안 돼도 뒤에가 얼마예요? 130m, 120m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근데 초고층 건물, 얘는 더 높아요. 초고층 건물. 50층 또는 50층 이상 이거나 즉 또는 50층 곱하기 4m니까 높이는 200m 이상. 그 둘 중에서 하나 갖추면 초고층 건물. 그럼 4m만 곱해주면 높이는 나오죠. 그러니까 층수만 딱 구분해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인 건물이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391페이지 볼까요? 39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24번 다중이용 건물. 자, 얘는 별표. 다중이용 건물. 그 옆에 보면 그 기출 횟수가 틀렸어요. 26회가 아니고 27회 한 문제, 29회 때 한 문제. 얘도 그냥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7회, 29회. 그럼 내년은 몇 회요? 31회. 딱 걸렸네요. 그래서 이 다중형 건물도 그냥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어보는 개념. 그럼 일단 다중형 건물이다 해놨는데 다중이라는 말이 뭘까? 다중. 많은 사람을 다중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중인격 그러잖아요. 다중인격. 여기도 뭐 있을지 몰라요. 다중인격.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라고 해서 그 요건이 박스에 보시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 일단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데, 그 밑에 기역번에 문화집회시설, 거기서부터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문화집회할 때 문자 동그라미. 그럼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거는 어떤 건물이냐? 우리 구경하러 가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경하러 가는 건물. 그럼 구경하러 가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극장, 영화관, 음악단 뭐 이런 것들 다 구경하러 가는 거. 그 동물원하고 식물원도 다 구경하러 가죠.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도 다 문화집회시설인데 가로에 보면 또 뭐는 제외.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거기다 있죠. 그게 27회 때 정답. 꼭 가로까지 찾아갖고 그럼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식물이 많은 거지 사람이 많은 거 아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형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종교시설, 종자 동그라미. 종교시설은 큰 교회나 성당, 사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뭐겠어요? 백화점, 또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 운수시설의 운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 이런 것들. 그 다음 의료시설은 의자, 뭐 종합병원이고요. 비음번에 숙박시설 할 때 관광 숙박시설이니까 관광 호텔 같은 거 얘기해요. 호텔. 그래서 자, 앞글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 암기. 자, 그대로 읽어보면 문, 종, 판, 운, 의, 숙 5,000제곱미터 이상. 문종, 판운, 의숙 5,000 이상인 건물. 이게 첫 번째 다중형 건물입니다. 자, 우리 처음 읽을 때는 문종, 판운, 의숙 좀 어색하죠? 근데 이거 시험 볼 때까지 100번 하겠어요? 1000번 합니다. 1000번. 문종, 판운, 의숙 1000번을 떠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입에 그냥 쫙쫙 붙어요. 그리고 작년 29회 때 시험 보는데 요거 딱 나왔어요. 다음 중 다중형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거기서 4개 주고 관광 휴게시설이라는 게 하나 나와갖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문, 종, 파, 눈, 의, 숙 관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따갖고 외우고 있어도 그냥 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제가 옆에서 막 속삭이는데 문, 종, 파, 눈, 의, 숙 관자 없네. 그거 맞추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하도 해갖고 그래서 입에 그냥 딱 붙는 거예요. 문종파는 의숙 5,000 이상.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6층 이상. 밑줄 16층 이상이면은 용도 규모가 뭐냐 관계없이 다중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중형 건물도 크게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요건 문, 종, 판, 운, 의, 숙 5,000 이상.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물. 자, 거기까지 해서 용어들 뭐 그 정도 하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